구독, 좋아요. 네, 바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날씨가 계속 이렇게 좀 더워지고 있는,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네. 있는 가운데 사실 대한민국의 국군 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관세입니다. 네. 정말 국군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몇 %냐 1%라도 깎는 것에 정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일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관세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 이제 국민들은 걱정이 많은데 개딸들하고 최동석이 두 분은 이쪽 분들은 걱정이 없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없어요? 하늘이 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민족의 축복인데. 장기 집권해도 될 만큼. 그럼요. 5년은 짧죠. 10년, 20년 해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될 거라고 본인들을 보는데 예. 저는 우리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치러야 될 어떤 비용이 막대하다. 그래서 지금의 관세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이게 수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라는 게 사실상 미국의 포커싱은 중국 문제였습니다. 네.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봉쇄를 할 것인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만 가지고 하긴 그런데 일본도 하고 EU도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수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데 최대한 받아야 될 게 마지노선인 15% 아닙니까?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미국 측에서 우리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성의껏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외교라는 것들은 그냥 말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지 외교에서 우리가 외교를 할 때 말이 먹히는 거거든요. 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잔인하지만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가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자극적인 언사를 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딱하잖아요. 과거의 이력들이 화려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미국을 바라봤을 때 저는 다 떠나서 지금 보면 광복이 80주년이고 6.25가 이제 75주년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75년 전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미군. 그렇죠. 유엔군 아닙니까? 그때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하고서 같이 어깨에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수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사를 했는데 네.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시장 경제라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두 기둥하에 서로 잘 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잘 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삐걱거리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앵커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신뢰가 좋으면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청구서 이렇게 쫙 봤을 때 관세를 할 때 서로 이게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면 깎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외교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까? 국가 간의 신뢰가 있을 때 그리고 뭡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국익을 위하지만 그 국익이란 게 서로 간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용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가치 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양다리가 아니라 친중 친북이 본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익 외교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익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잖아요. 잘 보십시오. 실용 외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실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을 할 때 미국은 우리를 의아하게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남들보다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실용이라 외쳤는데 역설적으로 실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국익이라 외쳤지만 역설적으로 국익에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우스운 표현으로 한다면 이재명 보유 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비용 아닌가.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싫어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우리 국민, 일자리 이건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잘 되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잘
참고 있어요.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오늘 다루겠지만 내가 볼 때는 자해를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따 뭐 지금 네.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네.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일본, 유럽은 심지어 중국까지 관세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보도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아무것도 뭐 얻은 게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끝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끝나게 되면은 일본, 중국, 유럽은 다 얻을 거 얻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대한 우리가 잘하는 게 15%에 맞추는 게 최대치라는 예. 건데 그 15%의 관세율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 그리고 우리가 협상 카드라고 생각하는 조선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뭐 기술이나 아니면 그쪽의 조선업에 대해서 부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느냐 이건데 저는 이게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건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출국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쪽도 예. 지금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근데 이게 지금 관세 전쟁의 최전선에 기업들을 내몰고 너희들이 각출하고 너희들이 좀 이렇게 구워 삶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노란봉투법 가장 타격이 되는 데 어디냐면 조선업입니다. 맞아요.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협상 카드가 조선업이라면서요. 그러면 너희는 조선업 가가지고 너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국 측 많이 도와줘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하청하고 원청 그런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D 현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현대 중공업입니다. 이게 배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청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노란봉투법 하면 원청과 하청에 있어서 하청의 근로자가 사용주의 범위가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노동쟁의를 할 수. 예. 그러면 HD 현대 같은 경우는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에 대한 하청이랑 네.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인력부터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실은 제가 2004년도에 KBS 기자하면서 울산을 출입했습니다. 제 울산에 1년 있었거든요. 예.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가지는 원청과 하청 간의 그 생태계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최전방으로 떠밀면서 국내에서는 이 사람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 그런다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다 소위 말해서 좀 퍼졌다 하고 합시다. 네. 퍼주면은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노란봉투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에서도 마이너스, 국내에서도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렇죠. 관세한테 맞고 우리는 법인세랑 노란봉투법으로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볼 때 양쪽에서 샌드위치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민주당이 가지는 그 위험성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어떤 사안에 대한 관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지율, 그야말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포퓰리즘을 표퓰리즘인 거잖아요. 그야말로 사람 머릿수로 계산을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가 취할 건 취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의 어떤 그 목소리를 똑같이 반영하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동물농장에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얘기했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게 있었잖아요. 예. 이게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사회주의 관점이 갖는 거죠. 아니 다 잘 살자는 건데 우리 약자 보호해야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분노 게이지를 올려서 본인들이 진영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 뒤에서 진영 내에서 본인들의 어떤 헤게모니와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약자의 분노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광을 파는 겁니다. 광파리. 그럼요, 광파리죠. 보수 팔 때는 하는 그 광파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번 네.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얘기 나올 때 이제 소고기 문제잖아요. 맞아요. 소고기. 그렇죠. 소고기 2008년도에 광우병 있었잖아요. 맞아요. 한미 FTA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요소가 있지만 해군기지 건설하고 이라크 파병과 그리고 한미 FTA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업적이에요. 맞습니다.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 안 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정권 바뀌자마자. 네. 그리고 그걸 누가랑 같이 안 한다고 했냐? 통합진보당이랑 짬짬이로 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익을 위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여당일 땐 했다가 야당 되니까 발목 잡고 그렇죠. 선정적으로 했던 게 광우병 아닙니까? 예. 그럼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이쪽에서 본인들이 항상 야당일 때 발목 잡으려고 했던 괴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떻게 풀지 저는 뭐 자목 궁금하긴 한데요. 예. 근데 제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구군이 관세 협정과 관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안보적인 측면,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다음에 국방비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논의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자유민주 진영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부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같이 할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 의심 그런 것들은 당연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먼저 확대 쫙 해주세요. 아래 자막 잠깐 치워주시고. 이게 오늘자 기사죠. 30일 오전 9시 42분 연합뉴스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 어디가?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 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그냥 미국 정부에 규탄하는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미 대사관 앞에서 지금 나라의 구군이 걸린 관세 협상이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막 세 번째 띄워주세요.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결국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이제 지역구에 농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농민들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 반영이 돼야겠죠. 예. 그렇지만 농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뭐 여러 조선, 배터리 이런 어떤 수출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격이 엄청나죠. 타격이 되면 그 쌀은 누가 사 먹습니까? 네. 뭘 가지고 사 먹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손해가 보는 영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되는 영역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플러스가 되는 부분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잘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정부 농업인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보면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송미령 장관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냐면 예.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게 농망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희망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꿨죠. 똑같은 법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그거예요. 쌀이 생산이 많이 되면 쌀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일정 부분의 가격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국가가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1조 4천억이 들어요. 네. 그러면 쌀은 우리가 잘 안 먹잖아요. 네. 우리가 쌀 안 먹기 때문에 쌀 생산이 중요하다. 식량 주권 얘기하는데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쌀보다 잡곡을 너무 안 해요. 생산을. 그래서 잡곡을 대량 수입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쌀 생산이 과잉되기 때문에 그 쌀 생산을 줄이면서 잡곡, 밀이나 보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콩이나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불제를 통해서 바꾸게끔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불금보다는 현상 유지적으로 쌀 농사 지었는데 가격이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럼 다 쌀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은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일종의 리스크는 본인이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국민들의 피 땀은 세금이 농민들 물론 그분들이 쌀 농사를 해서 잘 돼가지고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국가가 수매해준 부분이 있는데 아예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정 부분 모든 것들을 평균 가격 이상으로 해주자. 그렇죠.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가요.
국회의원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방점이 있어야 되잖아. 저분들은 제가 볼 때 도의원이나 아니면 뭐랄까요? 지역의원들, 지역의원 하면 지방의원들, 네. 제가 지방의원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는 그게 거잖아요. 포지션이니까, 역할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 나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는 나 모르겠고 다음 3년 뒤에 내 배지 따는 데 있어서 저기 내가 가서 확실하게 뭔가 반대했다. 이건 남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커리어 한 줄 남기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저를 뭐 이렇게 좀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어필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또 민주당이 가지는 예. 반미에 대한 정서가 또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거기 가서 뭐 깡패라는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라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과 잘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은 누가 뽑았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뽑았죠. 그렇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얘기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다릅니다. 지금의 미국은 부채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계 경찰국이라고 해서 중동에서 전쟁 나든 뭐 아시아에서 뭐 나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셰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셰일 가스하고 석유가. 예.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그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중동 쪽에 관심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서 석유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전략 하에서 피벗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만든 이유가 뭐냐? 중국이 비대해지면서 자꾸 전체적인 요소를 하면서 현상 변경이다, 현상 유지다. 결국은 뭐냐면 현상 변경을 꾀하고 있잖아요. 무력으로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예. 우리도 보면 서해 공정 아닙니까? 예. 서해 앞바다에 건축물. 그렇죠. 예. PMG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이제 일종의 잠정 중지 수역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쪽도 EEZ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EEZ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은 어업 활동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박기 구조물을 꽂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던 어떤 그 공정, 자기 영토화 양안 전쟁도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물리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잖아요. 네. 지금 관세 관련해서 뭔가 압박하고 있는 것도 협상의 룰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은 이거예요. 왜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왜? 미국이? 뭐 아무래도 그동안 싸워왔던 게 있어서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바보가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미국 빼놓고 우리끼리 짬짬이 하자. 세계 2, 3, 4, 5등끼리 모여서 하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수출국입니다. 아. 누군가 수입을 해서 그걸 팔아줘야지 수출국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미국에 대해서 하느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국방력이 딸린다 아니면 그런 거 다 떠나서 그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소비 시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서 볼 때 시장인데 우리는 너희 물건 팔아주는데 너무 이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취할 건 취하겠다 해서 관세 장벽을 높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요? 깡패요? 그럼 다른 나라 가서 팔아야 되잖아. 예. 다른 나라 어디 가서 팔까요? 대체제가 없죠. 중국은 내수 분위기가 너무도 강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에서 흑자를 얻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해야만 이제 흑자를 얻는 구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적자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거는 중국 당국이 어떻게 공산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있다가 그냥 쫓겨날 수 있는 체제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 그다음에 뭐 유럽이란 나라, 그런 나라들과 우리가 같이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어떤 법과 규제, 룰에 의해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지배 좋은 의미의 지배인 거잖아요. 그런 룰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서로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을 볼 때
명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이 깡패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미국이 저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세를 통해서 장벽을 높이고 취할 건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들어와서 못해 먹겠다 그러면 딴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선택의 자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맥락 없이 예. 반미적으로 하면서 트럼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뻔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죠? 지금 이거는 그냥 맛배기예요. 빌드업이에요? 빌드업입니다. 미국 특히 트럼프를 악마할 겁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앞서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재계 인사들 이재용 회장부터 네. 해가지고 재계 인사들이 미국으로 가서 관세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보낸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외국 나가서 미국 그렇죠. 가서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미 대사관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미국 인사들이 해당 소식을 미국 정부에 전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달하죠. 그러면은 저는 이게 과연 미국 정부가 관세 이틀 남았는데 어떤 입장을 가질지 고운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가도 이 소식 접하면은 좀 뭔가 좀 다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진짜 우리 앵커님이랑 저랑 뭔가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저랑 친한 사람이 갑자기 예. 우리 앵커님 관련해서 욕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에이씨 더러워 이럴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건데 근데 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 역할 분담이라는 거예요. 역할 분담. 뭐냐면 우리가 협상을 임하는데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협조적인지 말고 뭔가 안 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조금 싫은 얘기를 해야지 예. 역할 분담을 통해서 미국한테 압박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돼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목소리를 가져가지고 협상의 테이블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힘을 실어줬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는 보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해? 심지어 이게 진위가 뭐지? 얘네들 보니까 친중 친북인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깡패라고 하네? 미국 내에서 이게 착각이에요. 바본 게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있죠? 네.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 네. 국익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때 관세 높여놓은 거 있잖아요. 예. 바이든이 했을 때 낮추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본인들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하게 대응하는 방식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협상을 할 때 네. 우리가 가진 패가 뭔지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냉정하게 봐야 니즈 됩니다. 파악. 그렇죠. 피하 구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은 잘 보십시오. 산업부 장관 갔잖아요. 제 이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리고 김씨였나요? 김씨, 예. 두산 예. 원전 관련해 가지고 네. 하는 사장이었고 그다음에 또 기재부 장관 갔잖아요. 네. 갔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헷갈리네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사람들이 미국과 연이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협상을 해요. 네. 협상을 하는데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선제압입니다. 기선제압을 막 화내면서 윽박 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툭 던지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봤는데 3년 전에 아니 한국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네요? 근데 맥락을 모르는 사람 이거 뭐지? 막 알아볼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잖아요. 맥락을. 예. 그래서 가장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써준 페이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의 굳건함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까지 우리가 한미 FTA부터 해가지고 쭉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후로 쭉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핵이 굉장히 북한의 핵이 현실에 대한 위협 속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전체적인 구상이 있는 상태에서 툭 던졌을 때 그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안 한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뭘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와 맥락과 배경을 알아야지 협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익을 위해서 실용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써야 돼요. 근데 쓰지 않고요. 심지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4강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4강 대사들 아직 임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명 안 하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원래 정권이 바뀌면 바뀝니다. 네. 바뀌죠. 이해해요. 네. 그렇다면 내가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를 우리가 해. 그 다음에 준비를 해. 아그레망이라고 해서 상대국에 대해서 이제 허락 비슷한 걸 받잖아요. 네.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전 정부에서 4강 대사든 여러 외교관들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하기 전에 이게 서로 간에 겹쳐야 되잖아요. 인수인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다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4강 주재 대사 등 약 30개 특임 공관장 일괄적으로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이 무너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외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지는 그 외교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주주의 진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번 더 하잖아요. 8월 15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황당한 게 광복절이 자기 거예요? 아니 광복절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최동석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민족의 축복이라니까. 하늘이 내린 분이라니까. 근데 그 말을 들었을까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좀 하려면 우리도 하늘이 내린 사람 뭐 그래야 되나? 우스갯소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취임식을 할까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 대통령이요. 그렇지. 강선우가 강북 삼성병원 가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국회의원.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면회하려고 했잖아요. 왜냐? 강선우가 국회의원이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누구세요? 기분이 나쁜 거야.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볼 때 국제사회에서 볼 때 보면 이 사람 뭐지? 아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지금 안 정해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8월 15일 날 뭐 해가지고 나 대통령이라는 이 존재감 어필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존재감 어필이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이구나. 그리고 이재명의 레벨이 이 정도구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한다고 해서 뭐 알아줄까요 세계에서? 그 정도까지는 머리가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자는 건데 얼척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관세 협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포로 8월 15일 날 80주년 광복절을 제가 볼 때 탈취범인 것 같아요. 80주년의 광복절의 우리의 어떤 의미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죠. 그런데 그 의미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딱 탈취를 합니다. 탈취범, 절도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일 때 주변에서 참모가 대통령님 요번에 취임식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궁금하겠죠. 왜? 왜? 나 이미 취임했는데. 나 선서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8.15에 야 인마 8.15를 하면 나 바보 만드는 거 아니야? 나쁜 놈 만드는 거 아니야? 얼마나 사람들이 웃겠어. 그러니까 딱 얘기했겠죠. 민족의 축복이고 하늘이 내리신 분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꽂았는데 민주당에서 부글부글 하지만 아무도 자르란 얘기를 공개적으로 못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당신은 하늘이 내린 분이다. 심지어 최동석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습니다. 친문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저번에 체포영장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올해 비명계 사람들 만나서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포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 개딸들이 많이 보는 그 유튜브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폭력 집단과 암거래하는 사람들 당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체포 동의안 때 내가 그렇게 그 가결시켜 주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왜 그렇게 체포동의안 반대를 했냐, 하지 말라고 했느냐, 가결시키는 사람들 누군지 내가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요번에 최동석 관련해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무 소리도 못하죠. 맞아요. 윤건영 의원 뭐라고 해야죠? 뭐 분노가 난다? 그 다음에 없어요. 얘기 없어. 이해한다? 뭐 그러는 것 같아. 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나마 박범계가 오늘 또 뭐라 말을 했네요. 했어요? 예. 근데 박범계 그럼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이재명은 최동석을 통해 가지고 네. 내가 문재인 싫어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문재인 욕하고 친문들 다 욕했어? 그랬는데 내가 당을 다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접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고개를 딱 들잖아요. 그럼 살생배 오르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거예요. 국민도 우롱하지만 민주당의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사람들에 대해서 나 이렇게 당신들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한 사람 이렇게 이견이 있고 논란이 되지만 안 자르잖아요. 이건 뭐냐? 이 사람 말이 내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참아 못하겠어. 그러면 내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역할 분담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아청과 아부를 잘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충분히 지금이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분명히 저들에 대해서 내가 싫어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난 당신 싫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명 행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메시지와 행동 이제까지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있어서는 유시민이라는 어용 지식인이 있었잖아요. 이재명한테는 누군가 전 최동석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궤변론자냐. 네. 아부를 철학적으로 하잖아요. 뭐 그 형수 욕설에 대해서도 그렇죠. 막 기가 막히게 논리를 펼치면서 그 논리가 어떻게였냐 보십시오. 이재명의 민주적 가치체계와 형님의 전통적 가치체제가 집안에서 충돌한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되면 안 되죠. 그걸 이해하면 큰일 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몇 번 반복적으로 주입식으로 우격다짐으로 큰 소리로 해보면 먹힐 것 같아. 그게 개딸들한테 먹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동석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